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박사방 주요 운영자들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사방 유료 회원과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데요. 네, 검찰은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을 했고 90명에 달하는 총선사범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관련 내용을 박주희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저희가 먼저 박사방 관련 얘기부터 해볼 텐데 일단 저희가 얘기하는 주요 주범과 공범들 대화명으로 좀 얘기를 하겠죠. 붓다, 이기야, 사막이라는 얘기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붓다 강훈이 어제 6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묵비권 행사 없이 성실하게 답변을 했는데 자, 붓다가 조주빈 일당의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인물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좀 어떤 역할을 한 건가요? 네, 그 붓다라는 아이디를 쓴 것으로 알려진 강훈은 실질적으로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을 하고 이들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기 위해선 조주빈과의 어떠한 유기적인 결합이 있었고 조주빈과의 어떠한 통솔체계가 이루어졌는지 이게 핵심이라고 할 건데요. 붓다는 이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서 유료 회원들을 모집을 하고 이들로부터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받은 다음에 이걸 다시 현금화해서 다시 조주빈에게 돌려주는 그러니까 이른바 자금체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만큼 박사방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데 있어서 붓다라는 인물이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도 나오고 있지만 강훈 같은 경우는 10대 피의자 신상 정보가 공개된 첫 사례가 됐잖아요. 지금 변호인 같은 경우는 신상 공개까지는 과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또 동시에 잘못은 인정하지만 조주빈의 약점 잡힌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처음에 N번방 사건이 보도가 되었을 때 조주빈이 가담자들을 어떻게 움직였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얘기가 살짝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가담자들 중에서도 약점을 잡아서 이들을 본인의 의사대로 움직였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사실은 좀 의아한 부분이 그 붓다의 수사 결과를 보면은 붓다의 범행이 굉장히 그 외부에서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치밀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자금을 맡겼다라는 거는 굉장히 조주빈과의 오래된 신뢰관계가 유지가 된 건데 그런데 과연 이렇게 그 약점을 잡히거나 아니면 조주빈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장기간 치밀한 범행을 과연 저지를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은 사실 좀 의문인 부분도 있고요. 또 조주빈의 주장에 의하면 붓다가 자신에게 줘야 될 수익금을 제대로 전달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본인이 뭐 배신을 당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협박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배신을 저지를 수도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붓다의 주장은 사실은 좀 설득력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말씀처럼 그 조주빈이 올린 글, 직전에 올린 2월이었죠. 올린 글을 보면 한 라인이 있었다, 붓다와. 그다음에 뭐 다 놀아놨다 이런 글까지 이제 올리기도 했는데 글쎄요, 자금 인출책 역할을 한 붓다를 통해서 조주빈 일당이 얼마나 범죄 수익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좀 파악할 수 있을까요? 네, 그 공범 관계에서 사실 자금의 관리를 맡긴다라는 거는 사실 신뢰 관계가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붓다가 그 조주빈의 그 자금 관리를 맡았다라는 거는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훈이 했던 역할은 박사방의 참여자들을 모집을 하고 이들로부터 돈을 받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면 강훈을 조사를 해보면 결국 실제 유료 회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고 이 범행을 통해서 조주빈이 얻어들인 수익이 얼마인지가 그 부분이 강훈을 통해서 밝혀질 것 같습니다. 네, 이 밖에 수사 상황도 좀 짚어보면 현역 군인 이기야도 검찰에 송치가 된 상태고 지금 행방묘연한 사마귀와 함께 N번방 창시자 각각 또 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반적인 또 수사 흐름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거의 그 이기야 같은 경우는 군 검찰에서 거의 수사가 마무리가 됐고 이제 기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지금 달려 있고요. 지금 사마귀나 각각 또 지금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해서 지금 N번방하고는 큰 관련은 없지만 지금 어떤 승려가 똑같은 그 N번방이나 박세방에서 유출이 되었던 영상을 다시 본인의 유료 사이트를 그러니까 음란 사이트를 통해서 재판매한 게 지금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밝혀진 거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이 승려는 N번방이나 그 박사방에서 유출된 이 자료를 가지고 다시 재판말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조주빈 일당이나 아니면 뭐 사막이나 각각과의 연관관계는 밝혀진 바는 없다고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만 보면 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만 승려는 그런 행동을 한 걸로 보여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또 SNS로 접근해서 나체 사진을 얻어낸 뒤 또 협박을 한 성착취 사례가 또 나왔는데 또래 미성년자에게 접근해서 나체 사진을 얻어내고 그걸 좀 빌미로 해서 계속해서 요구한 건데 이 10대 여고생
최근 구속되면서 나도 피해자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참작할 사안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페이스북 메신저 통해서 네. 이제 또래 10대 여자 아이한테 이제 뭐 앨범 사진을 보내라고 해서 성착취물을 찍게 한 이런 사안이 또 발생이 됐는데요. 근데 조사 결과 이 여고생의 이 행적이 굉장히 조주빈의 수법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죄질이 좋지 않아서인지 여고생, 그러니까 어린 미성년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구속이 되었는데요. 근데 이 여고생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도 피해자였다라고 네. 주장을 하는데 물론 이 여고생도 또 다른 이제 성착취 범죄의 대상일 가능성도 아예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피해자로서의 그런 정황인 같은 거는 밝혀진 바 없다고 합니다. 네, 유사 범죄 방지를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참 절실해 보이고요. 또 다른 주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채널A 기자와 검찰의 유착 의혹 사건 진상이 결국 검찰 수사로 가려지게 됐죠.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된 건가요? 네, 그 아무래도 윤 총장이 네. 지금까지는 그 조사를 통해서 대검의 조사를 통해서 이제 이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조사라는 것은 사실은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네. 압수수나 수색 같은 강제 수사를 동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사에 있어서 한계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수사로 전환을 해서 아예 검은 유착 의혹을 아예 공식적으로 불식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채널A 그리고 또 채널A와 그 성명불상의 검사장에 대해서는 한 시민단체가 이제 취재원 협박 혐의로 해서 고발을 한 상태라서 그렇게 지금 중앙지검에 고발된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이 대검에 있는 진상조사 결과도 같이 합친 것 같습니다. 네, 의혹에 등장하는 현직 검사장 아직 특정이 정확하게 되진 않았는데 채널A와 또 관련 보도를 한 MBC 자료 확보가 용이치 않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수사 결과 유착이 포착이 된다면 아무래도 검찰 채널A는 타격이 좀 불가피하겠네요. 네,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은 그 검사장이 누구냐 여기에 있는데 지금까지는 임의 조사였기 때문에 이 검사장을 밝히는 데는 사실 어려웠습니다. 근데 네. 이제 수사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 검사장이 실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검사장이 누구인지 밝히는 건 사실 시간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만약에 진짜 MBC에서 보도된 것처럼 그 채널A 기자와 검사장이 그러한 얘기를 주고를 받았다가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검사장 개인의 일탈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설사 개인의 일탈이라고 하더라도 검찰의 고위 간부가 언론과 그렇게 유착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MBC에 제보한 이 지모 씨의 신뢰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어떤 정보들이 좀 신뢰성이 있는지 좀 전해주시죠. 네, 그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보도에 대해서는 일각에서는 평소 지시, 그러니까 제보자의 행적을 바탕으로 이 제보에 대해서 애초에 좀 신뢰성이 없는 거 아니냐. 네. MBC 보도가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렇게 그 제보자라는 분이 이때까지 친여권 인사와의 친분이나 아니면은 검찰에 대한 굉장히 적대적인 감정을 많이 SNS라든지를 통해서 많이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MBC가 제대로 이 검증을 하지 못하고 친여권 인사의 악의적인 프레임에 약간 얽힌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최경환 전 경제부 총리가 신라젠에 투자했다라는 네. 관련된 이 제보자의 제보와 관련해서 지금 MBC와 이 제보자가 남부지검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신뢰성이 있는 제보였는지 없는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수사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군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총선 사범 관련된 얘기인데 검찰의 총선 사범 수사도 정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 운동 중에 입건된 당선자 300명 중에 90명을 수사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당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 무효가 나온다고 하면 단독 법안 처리 요건 180석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예.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90명 말씀하신 것처럼 90명인데 그 90명이라는 숫자는 사실 당선자의 3분의 1이라서 굉장히 네. 큰 숫자입니다. 그리고 20대 총선에서도 실제 그렇게 입건된 사례 중에서 당선 무효, 그러니까 7명 공직선거법 있었죠. 100만 원 이상을 받아서 당선 네. 무효가 된 사례가 7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여권 입장에서도 사실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기소된 여야 의원 재판도 이달 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올 초에 패스트트랙 관련해가지고 이 기소됐던 의원들 중에 형제 당선인이 지금 12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도 좀 약간 여권과 여당, 야당 모두 좀 긴장해야 되는 상황인데 다만 좀 여당과 야당의 좀
온도차가 있습니다. 여당 의원 같은 경우는 3명이 이제 당선인 중에 네. 기소가 되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공동폭행, 그러니까 일반 형사 범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일반 형사 범죄 같은 경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지 당선 무효가 됩니다. 네. 근데 이 야당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 국회법 위반,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국회 선진화법 네. 위반으로 이제 기소가 되었는데 국회법에 따르면 500만 원 이상의 국회법 위반으로 형을 받으면은 그런 경우에는 당선 무효가 되고 또 네. 5년에서 10년까지는 이제 피선거권, 그러니까 그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권리도 이 박탈이 되기 때문에 사실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긴장할 수밖에 없고 뭐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비록 낙선을 했다고 하지만 이 국회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네. 앞으로 차기 선거에 대해서도 이 피선거권이 이제 박탈이 되기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주희 변호사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3가지 주제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